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5세에서 74세 어르신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992년 이전 출생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이용해 예약이 취소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접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위축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동물에서 유래한 것인지, 우한 연구소 실험실에서 발생한 것인지 미 정보 당국마다 분석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도로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국제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위성항법 분야에서도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 미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탄소 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제 논의가 진행됩니다. 취재 파일에서 집중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65세에서 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신규 1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접종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접종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역량도 충분해 앞으로 접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1,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방역 조치를 다소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 12,800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1차 접종 대상자는 65세에서 74세 513만 9천여 명과 중증 호흡기 질환자 7,900여 명 등 총 514만 7천여 명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접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7일부터 2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잔여 백신을 조회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27일 오후 1시부터 각 앱에서 개통됐으며 미흡한 기능을 보완해 내달 9일 정식 운영됩니다.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조회할 경우 네이버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검색창에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지도 플랫폼에 위탁 의료기관과 남은 백신 수량이 표시됩니다. 카카오에서는 카카오톡 하단의 샵 탭에서 잔여 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맵 앱을 통해 잔여 백신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반기부터 18세에서 5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50대와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한 수능 수험생, 교사 등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게 됩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에서 7월 이후 반입되는 백신별 도입 일정이 구체화되면 접종 일정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접종 예약 방식은 현재 60세 이상 74세까지와 같이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예약하고 원하는 날짜와 기관 등을 선택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가 부족했다며 재조사를 촉구하는 미국 보건당국자들의 주장에 이어나온 결정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곳은 동물에서, 한 곳은 실험실에서 유래했다는 쪽에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초 보고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 90일 안에 다시 보고하라고 한 겁니다. Today, the president asked the intelligence community to redouble their efforts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that could bring us closer
to a definitive conclusion and to a report back to him in 90 days. 기원을 밝혀야 다음에 올 세계적 대유행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보고서를 내놨지만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press China to participate in a full, transparent, evidence-based international investigation with the needed access to get to the bottom of a virus. 앞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앤디 슬라빗 백악관 선임 고문 등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도 진상 규명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 필요성이 이처럼 다시 확산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임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중 갈등의 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독일 연구진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전 원인을 밝혀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괴테대학 주도 연구팀은 혈전 부작용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의 잘못된 부분으로 보내졌을 때 발생하는 유동 돌연변이 단백질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돌연변이 단백질들이 세포막에 결합하지 못하고 세포에 의해 신체에 분비되면서 약 10만 명당 1명꼴로 혈전을 유발한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백신 제조업체가 이 같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스파이크 단백질 시퀀스를 수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도발 변이가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인도발 변이가 잇따라 확인되자 봉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프랑스는 인도발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영국발 입국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시간 26일 인도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최소 53개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밝히고 인도발 변이의 확산세를 확인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금까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7명 나왔습니다. 북동부 상루이스의 항구에 정박한 화물선의 선원 중 6명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지난 20일 확인됐습니다. 이어 22일 상파울루시 인근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남성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발 변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브라질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Se ela substituir a que nós já temos circulando por aqui, que é a variante de Manaus, a gente pode ter um cenário bastante devastador. 브라질 보건장관은 3차 확산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봉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봉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23, 24일 이틀 연속 3만 명대로 줄었으나 25일 7만 명대에 이어 26일은 8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프랑스는 인도발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는 영국에서 들어오는 입국객에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La France va prendre des mesures semblables et donc mettre en place un isolement obligatoire pour les personnes qui viendraient du Royaume-Uni. Je ne peux pas vous dire encore à partir de quand ça s'appliquera, ce sera précisé dans les prochaines heures, mais ça a été acté avec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le Premier ministre. 지난 21일 독일이 영국에서 입국하면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과 비슷한 조치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지역들이 자가격리 의무 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일본 내 코로나 상황에 관계없이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IOC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스가 총리가 올림픽 취소를 요청해도 대회는 열린다고 IOC 최고참 의원이 밝혔습니다. 딕 파운드 IOC 위원은 일본 주간지인 슈칸 분슌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스가 총리가 대회 취소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이 아는 한 일본 정부는 매우 협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스가 총리가 올림픽 취소를 요청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대회는 열린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긴급 사태 아래서도 올림픽은 열릴 것이라는 존 코츠 조정위원장과 올림픽 개최를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바흐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또다시 일본 국내 상황에 상관없이 대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29명으로 이번 주에도 500명에서 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수도권의 감염 비중이 66.8%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확산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 이후에 신규 확진자의 한 60-70%가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수도권 발생 비율이 다소 높다, 다소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수도권의 확산세의 원인보다는 현재 대구나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방역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주 같은 경우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확산세는 어느 날은 증가했다가 감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이적인 현상보다는 현재 수도권에서 인구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변이 바이러스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변이 확인을 위해서 확진자의 일부만을 분석하고 있는데 변이 검출률이 35.6%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국내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최근에 발표된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 35.6%라고 하는 거는 신규 확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수집해서 이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여부 검사를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네. 물론 표본 규모나 수집 과정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차치하고 일단 신규 확진자 중에서 무작위 표본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만큼 어느 정도 대표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30%대 정도의 수준의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과거보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크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전 주에는 22.5%였는데 일주일 만에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상승률은 더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한 7월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50% 정도의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대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는 자체적으로 변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이런 검사가 필요할까요? 일단 대구뿐만 아니라 현재 대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그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상황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고 명확히 어느 정도까지 확산돼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은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2월경에 영남이나 호남권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이 일어났었거든요. 그 위에 어떠한 경로로 얼마만큼 확산이 됐는지를 명확히 방역당국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특히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진단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중앙 방역당국에서 관리가 가능하면 진행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인력 등의 문제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가 하면 교육부가 다음 달 중에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고3 학생 외에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데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위험성은 없을까요? 위험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각각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등교 수업의 비율을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전면 등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3 학생들은 방학 중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다른 학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완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 학교 내에서의 집단 감염은 교직원을 통한 집단 감염 경로도 있지만 학생들이 가정 내에서 감염이 됐다가 친구들 간에 그분끼리 전파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 진행이 됐던 게 2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해외에서는 4개월 후에 급속하게 전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월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를 하는데 전파율이 2배 정도 안팎으로 기존 야생 바이러스보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교 내에서의 전파의 우려의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등교 개학을 앞두고 좀 더 치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한 자녀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접종률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일단 자녀 백신이 폐기되는, 그러니까 아까운 백신을 버려야 되는 상황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녀 백신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는 기여하지는 못할 거다. 다만 우리가 현재 수급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한 도스, 그러니까 하나의 백신이 아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의 접종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자녀 백신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수급량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더군다나 수용성 상승을 위해서는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백신들을 수급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나면서 접종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백신 신뢰를 끌어올리는 노력도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최근 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이제 공통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건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각국의 협력과 또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탄소 중립 관련 기술들을 소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새 탄소 중립이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됐는데요. 마침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탄소 중립 관련 중요한 국제적 행사가 열릴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화상으로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 P4G는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뜻하는 말인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 세계적인 협의체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연대 회원국이 2년마다 번갈아 여는 것이고요. 이 정부 기관과 기업, 또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네. 이번 회의는 특히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최초의 다자환경 정상회의이기도 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또 이번 회의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5년에 채택된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서 지난해 말 세계 각국은 2030,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출했는데요. 올해가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행동을 실행하는 첫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를 두고 행동의 10년이 시작한 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개최되는 정상회의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개최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기후 대응 선도 국가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탄소 중립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 중립 원전으로 삼겠습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역시나 과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온실가스로 대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관련 기술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양한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모은 이산화탄소를 또 다른 물질로 변환해서 재사용하는 활용 기술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단계 가운데 가장 좀 고부가 가치가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활용 기술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언급하셨던 활용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물질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를 여러 산업에서 쓰이는 주요 원재료로 바꾸는 걸 말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현장에 최근 다녀왔습니다. 연구팀이 가장 최근에 개발한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로 바꾸는 건데요. 네. 연구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철과 코발트로 만든 촉매와 반응시켜서 더 효과적으로 나프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연구팀이 개발한 방식은 기존 기술보다 나프타 생산성을 40% 가까이 높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산이 가능해서 에너지 효율도 크게 높이고 또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루에 5kg의 합성 납사와 합성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 조그만 파일럿 플랜트입니다. 파일럿 플랜트를 개발하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업체 같이 협력해서 1년에 20톤 정도의 합성 납사와 합성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좀 더 큰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술이야말로 탄소도 줄이고 또 경제 효과도 낼 수 있는 일석이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나프타는 현재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고 있습니다. 예. 이 나프타를 활용해서 플라스틱이나 합성 고무, 합성 섬유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연간 약 5,400만 톤의 나프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약 6,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한다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그만큼 또 줄일 수 있게 되겠죠. 네. 연구팀은 관련 기업체들과 함께 생산 설비 규모를 키우는 연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네. 그런데 나프타 말고도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다른 물질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네. 이 일산화탄소 하면 보통 연탄가스를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일산화탄소가 산업적으로는 무척 중요합니다. 예. 아마 하나쯤 갖고 계실 수 있을 텐데 여행 가방 같은 경우도 네. 일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만들게 되고요.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위생봉투, 또 차량 내장재 이런 것들이 일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만듭니다. 그렇군요. 관련 시장만 해도 수조 원에 달하는데요. 거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산화탄소로 만든 물건들을 매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일산화탄소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만드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연금술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연구진이 특히 이 일산화탄소 생산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기존 방식과 달리 생산 과정에서 석탄 등이 사용되지 않는 한층 더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관련 산업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공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일산화탄소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고효율 촉매인데요. 연구팀은 촉매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높이는 한편 대규모 일산화탄소 생산 설비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석유를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해서 그 석유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이산화탄소로 다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석유를 그만큼 덜 쓰는 거고 또 탄소 순환의 의미도 있고 결국에는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활용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탄소 중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구진이 개발하는 기술이 앞으로도 상용화까지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산업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나사가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협정에 서명하면서 우주 탐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우주 개발의 핵심인 위성 항법 분야에서도 한미가 협력하기로 하면서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이 1969년 아폴로 달 탐사 이후 반세기 만에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인류 최초로 여성 우주인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에는 일본과 영국 등 8개국과 스페이스X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합니다. We'll establish long-term exploration on and around the moon for the first time. And then we'll take what we learn on the moon to send humans all the way to Mars.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약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내년 8월 발사 예정인 달 궤도선에 나사의 음영 카메라를 탑재해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등 아르테미스 달 탐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후속 우주 탐사 과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우주 개발의 핵심 기술인 위성항법 분야에서도 미국과 협력하기로 하면서 우주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형 GPS 개발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GPS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원자 시계 이런 것들은 핵심 기술들에 대한 기술 요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미국이 도와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협력을 함으로써 이제 동북아에서 자국이 갖고 있는 GPS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죠. 이런 분위기에 맞물려 방산업체 하나는 올해 초 민간 인공위성 업체를 인수하는 등 관련 업계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와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으로 걸음마denge인 국내 우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러나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일단 현재 0.5%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수출 호조와 지난 3월 말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 경정 예상 등 재정 효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4월 수출은 511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1.1%나 급증했고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이달 20일까지의 수출도 311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3%나 증가했습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가계부채의 그런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그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암호자산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데다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여전히 암호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지난해 4분기 일자리가 50만 3천 개 늘었지만 3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9만 개 넘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일자리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만 3천 개 늘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30대 이하 일자리는 9만 1천 개가 감소했는데
특히 20대 이하 일자리는 지난해 1분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어든 뒤 1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39만 2천 개가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한파로 여성 노동자의 삶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성이 많이 일하는 도소모업 등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정상적인 학교 수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임금과 근속 연수 등에서 남녀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자가 500명이 넘는 직장은 여성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합니다. 적어도 10명 가운데 3명은 여성이 돼야 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받는 직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성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근로자는 68 정도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계속한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남성보다 2년 가까이 짧았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지난 2006년부터 관리를 해서 직장 내 여성이 받는 차별이 많이 나아졌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물론 이런 평가에도 여전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 자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 많은 기업이 A의 제도를 통해서 이런 여성 고용에 있어서 좀 더 그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어왔고 또 업종별로도 여성 고용 비율이 격차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덜 고용하고 또 이런 상황을 고쳐보겠다는 노력마저 부족한 기업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3년 연속 낙제점을 받아 명단 공표 대상에 오른 곳은 모두 30개 회사입니다. 이 가운데 직원이 1000명이 넘는 회사는 7곳입니다. 최근 여러 고용 지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도 꺾인 30, 40대 여성의 취업률만큼은 좀처럼 나아질 걸로 보이지 않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그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가 나오려면 연구가 축적되는 시간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슈퍼콘크리트를 16년 넘게 꾸준히 연구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김병석 건설기술연구원장인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지난 84년에 건설기술연구원에 입사를 하셔서 벌써 37년째 근무하고 계신데요. 평생을 회사와 함께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지난 4월 15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공채 출신의 첫 번째 원장이시잖아요. 예. 감회가 남다를 것 같거든요. 예. 좀 들려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1984년에 공채 2기로 입사해서 37년간을 근무해 왔습니다. 예. 원장 임기를 마치는 3년 뒤면은 40년을 근무하는 셈입니다. 기관장에 부임하면 임기 3년간 추진할 주요 경영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무 달성을 위한 경영 혁신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 철학 중 하나가 많은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연구원 일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몇 사람의 지혜보다는 많은 사람의 지혜, 즉 집단 지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대면을 통한 참여와 소통은 어렵기 때문에 화상회의와 온라인 토론방을 통해서 집단 지성 활용과 소통을 주로 하고 있고 예. 이를 위한 인프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한창 바쁘고 정신 없으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원장님은 슈퍼콘크리트 분야의 대가시잖아요. 기존 콘크리트랑 슈퍼콘크리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시멘트, 모래, 자갈을 이용해서 만들지만 슈퍼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마이크로 재료, 나노 재료, 그리고
쇠로 된 강섬유라든지 고분자 인공섬유 또는 자연섬유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네. 슈퍼 콘크리트는 장점이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5배 이상의 초고강도이고 물처럼 흘러서 작업성이 좋으며 수명이 200년 이상으로 초장수명입니다. 네. 예, 물론 겨울철에 도로에 뿌리는 그 제설제라든지 바닷가 구조물에서 철근 부식을 일으키는 염분 등 유해한 화학 성분에 대한 저항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네. 예, 그리고 슈퍼 콘크리트는 세계 최고의 그 인장 기록을 갖고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아예 철근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용하더라도 일반 콘크리트보다 철근 사용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예, 대표적인 예로 울릉도에 건설한 리조트가 있는데요. 이 건축물은 슈퍼 콘크리트를 이용해 아예 철근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무철근 초고성능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 두께도 일반 콘크리트의 3분의 1 수준인 12cm로 매우 얇은데요. 예. 철근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곡면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1톤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0.94톤 정도, 네. 그리고 철근 1톤당 2.54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슈퍼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탄소 발생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어서 탄소 중립 실현에도 엄청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기존 콘크리트를 뛰어넘는 슈퍼 콘크리트다. 예, 정말 이렇게 말할 수 그렇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있습니다. 예. 실제로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나요? 예, 슈퍼 콘크리트는 세계 최초의 초고성능 콘크리트 사장교인 춘천대교와 앞서 이야기했던 울릉도의 코스모스 리조트 건설에 사용됐고요. 예. 현재 공사 중인 고덕대교는 콘크리트 교량으로는 이 교각사의 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긴 540m로 설계됐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530m, 노르웨이에 있는 스칸순데 브릿지가 최고인데요. 10m 더 깁니다. 네. 이는 슈퍼 콘크리트가 적용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해외에서도 우리 슈퍼 콘크리트를 많이 적용을 했는데요. 한국 기술로 미국에 건설한 최초의 교량인 호카이 브릿지가 있고요. 미얀마와 베트남 등 국내외 25개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예.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슈퍼 콘크리트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가축용 축사에 슈퍼 콘크리트를 적용하면서 건물형으로 바꾼 스마트 애니팜 기술이 완료돼 가지고 예. 국내 대기업하고 몇 군데 시범 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 창고하고 차도 블록 그리고 건축 외장재 등에도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군요.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원장님의 슈퍼콘크리트 연구 성과는 장기적인 국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복 연구를 지원하신다고요? 예. 제가 실용화에 큰 성공을 거둔 연구가 콘크리트 박스거드 교량, 철도, 슈퍼 콘크리트 이 세 영역인데요. 네.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을 한 영역을 계속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국내 수준에 맞는 논문만 쓰고 특허 등록만 하려면 5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러나 세계 최고가 되려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15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같은 분야의 연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중복 연구 금지라는 불문율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대로 된 연구자라면 누가 똑같은 연구를 합니까? 예. 같은 영역의 연구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해나가는 것이죠. 제가 해보니까 5년 정도 하면은 국내에서 알아주고 네. 한 10년 정도 하면은 세계에서 알아주고 한 15년은 해야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것 하다가 저것 하고 바꿔 다니면 절대 세계 최고는 될 수 없습니다. 예. 세계 1등이 되고 실용화가 되면 더 투자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더 높여 나가야죠. 이 상식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중복 연구를 해야 한다고 더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며 목표도 높게 설정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축적의 시간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자의 자세와 함께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예산의 20% 이상을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연구, 세계 최고를 유지하는 중장기적 중복 연구에 투자하겠다는 경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예, 아주 확고한 신념을 알려주셨는데요. 예. 슈퍼콘크리트도 20년 가까이 한 연구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세계 1등 성과를 앞으로도 많이 내야 할 텐데 연구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와 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기초 원천 기술 개발입니다. 연구원은 국민의 안전과 기후 위기와 관련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먼저 모듈을 접었다 펼 수 있어가지고 평소에 보관해 두었다가 감염병이나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모듈을 펴서 환자, 이재민 등을 수용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건설 재료를 개발하고 건물 외벽에 적용을 해서 건축물 화재 위험도를 낮추었습니다. 이 외장재가 화재 확산까지 버티는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 기술로 오염물질을 줄이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위한 기초 원천 기술 개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0분 만에 갈 수 있는 초고속 미래교통 수단인 하이퍼루프 실현을 위해서 슈퍼 콘크리트를 개량한 초고밀도 콘크리트 튜브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똑똑한 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달의 기지를 건설하려면 현지 재료를 활용해서 건설 기술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달과 유사한 실험 환경이 필요하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챔버 운용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했고 예. 이를 바탕으로 우주기지 건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크고 작게 느꼈던 불편함들을 해소하는데 이 슈퍼콘크리트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원장님께서는 남북 인프라 연구에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남북 교류가 사실 지금은 멈춰 있잖아요. 네. 이 시기에 어떤 연구를 좀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봄이 오기 전에 농사지을 씨앗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이성적으로 차분히 준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남북한 간의 차이가 나는 건설 기준과 용어를 조율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자동차와 열차가 남북한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인프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의 교량은 대부분이 43.2톤 트럭 하중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북한은 30톤 수준입니다. 예. 물론 철도 기준도 다릅니다. 남북한의 건설 용어도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40% 정도의 용어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고마르카 시멘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두 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프랑스어인가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이 고강도 시멘트라는 뜻입니다. 이런 건설 용어 통일 작업도 필요합니다. 둘째로 북한 특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 북한과의 그 협력과 시장 개방을 대비해서 북한의 혹한 환경도 고려하고 급속 시공이 가능하면서 기존 기술보다 가격 경쟁력도 있는 혁신 기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즉 중국이나 유럽, 미국, 일본 등과 경쟁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과 국내의 다양한 기관들이 미리 검토하고 기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북한의 고속도로 수준의 도로에 필요한 교량 특화 기술을 지난 2년간 개발했는데 예. 기존 기술보다 공사기간도 단축하고 동족의 공사에도 유리하면서 공사비도 13% 정도 절감시키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도로 포장이나 철도 관련 기술, 주택 관련 기술, 수자원 환경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예, 미리 준비해야 남북 교류가 본격화됐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앞서 원장님을 최초의 공채 출신 원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막내 사원에서부터 원장까지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 건설기술연구원의 그 조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도 들려주시죠. 출연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조직의 역할과 임무에 보다 충실해야 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논문만 잘 쓰고 특허 등록만 잘해도 국가적으로 기여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현장에 적용하고 해외에서도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실용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논문 많이 쓰고 특허 등록만 많이 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건설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출연기관들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평가 제도를 시대에 맞게 혁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구 조직도 혁신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직을 수직으로 그대로 두면서 수평적으로 주제에 따라서 유연하게 모이는 클러스터를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듈러 주택이나 모듈러 교량은 기술 특성이 유사한데도 토목은 토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내부에서 모듈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모듈러 클러스터라는 가상 공간에, 디지털 공간에 모이게 해서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혁신들을 과거처럼 탑다운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대부분 참여해서 토론하는 형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도적으로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직원들이 연구원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주인의식을 가져서 기관의 발전과 혁신의 참관인이 아니고 주체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건설연의 임원은 제 혼자입니다. 혼자인데 임원은 임시 직원의 준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보직자들도 임기가 길어야지 3년 정도니까 임시 보직이고 직원들이 참 주인이죠. 직원들이 참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제도를 만들고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같이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설연에서 보람을 찾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 가장 중요한 경영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결혼 철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슈퍼콘크리트 기술이 앞으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기술연구원 김벽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민간 분야와 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서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방문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모든 산업의 디지털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앞으로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섬유화증이 생기는 과정을 밝히고 치료를 위한 표적 단백질을 발굴했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윤호근, 손영현 교수 연구팀은 폐섬유화증 환자와 생쥐를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PDCD5 단백질이 많아지면 폐 조직에 콜라겐 등이 과다하게 쌓여 폐섬유화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PDCD5를 만들지 못하는 생쥐에 폐섬유화를 유도한 결과 증상이 덜 진행됐다며 PDCD5를 억제하는 방식의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폐 조직이 딱딱해지는 질병인 폐섬유화증은 현재까지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며 폐 이식 이후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 5년 후 생존율이 20%에서 30% 수준입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우리 은하 주변의 암흑물질 분포 지도를 그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등 공동연구팀은 은하들이 이루는 복잡한 그물 모양 구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결과
우리 은하로부터 1억 광년 내 펼쳐진 암흑물질 밀도 분포를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 중력만으로 존재를 감지할 수 있으며 암흑물질 분포를 알아내면 은하가 형성된 과정과 미래 진화 방향 등을 밝히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사성 세슘과 스트론튬을 골라 제거하는 흡착제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은 미세한 구멍이 분포된 제올라이트 광물에 세슘과 스트론튬의 높은 친화력을 가진 황을 도입해 황제올라이트 복합 흡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지하수에 흡착제를 투여한 결과 방사성 세슘과 스트론튬이 각각 99.4% 이상 제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 손처럼 정교하게 작동하는 로봇 핸들을 개발했습니다. 디지스트 윤동원 교수 연구팀은 유연한 재질과 특수 와이어 등을 활용해 마디를 갖춘 4개의 손가락 구조로 설계된 로봇 핸들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새로 개발된 로봇 핸드가 다양한 모양의 물체를 잡고 최대 4kg까지 버틸 수 있으며 기존 로봇 핸드보다 충격을 1.5배 더 잘 흡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5세에서 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접종 인프라도 확대돼 앞으로 접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반기 60세 이상 1,300만 명 1차 접종 목표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